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입니다. 오늘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중립기호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어떻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립기호에 처음 출연하면서 왜 중립기호일까라는 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중립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립기호 하면 자기가 몰고 있는 차를 앞으로 가겠느냐 뒤로 가겠느냐 할 때 가운데 세울 때 우리가 중립기호를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될수록 좌나 우냐라는 이념에서 딱 가운데 서 있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중립기호라는 걸 쓰신 것 같은데 저도 이 중립기호라는 제목에 맞게 최대한 좀 가운데서 좀 해볼게요. 북에는 이런 중립기호 이런 표현이 없나요?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무슨 콘텐츠로 이용하는 건 거의나 없어요. 차를 운전할 때 중립기호란 말은 있는데. 그 말은 있군요. 똑같이. 만약에 북에서 이렇게 나는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다 이러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은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 중립에 서겠다라고 하면 바로 반동이 되거든요. 그런 반동이 되면 처형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처형감을 약간 네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그 근황부터 한번 여쭤보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1차 단수 공천 명단 발표 대상에 포함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물론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기 전에 지도부랑 이제 교감도 하셨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으니까 일단 축하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전해드리고 어떻게 뭐 면접 때 뭐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나요? 면접 보셨을 때? 우선 저한테는 면접 시간이 대단히 좀 짧더라고요. 9분인가? 9분 정도인데 구로울에서는 3명이 그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각각 1분씩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매 후보마다 2가지씩 이제 그 공관위원들이 질문을 이제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험지에 나가겠다는 심정은 알겠는데 왜 구로울이냐 하필 뭐 이런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서는 구로울이라는 것이 20여 년 동안 민주당이 한 번도 쉼없이 내리꽂은 곳인데 어떤 선거 전략이 있느냐. 뭐 무작정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총선이라는 건 승리하자고 하는 건데 승리 전략 같은 거 있다면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때 안에 단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번에 우리가 지금 우리 당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 룰이 대단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지도,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압도적 우세인 후보가 한 명 있다면 그러면 이제 단수 공천을 한다. 이게 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이제 인사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왔다고 지나가다가 지금 전화 오늘 왔었어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서요 누구 찍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저를 찍으신 분들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영호 후보를 찍었어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하철에서 많이 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수 공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예비 후보로 하실 때랑 이제 단수 공천이 되신 다음에 또 지역구 이렇게 다니시면 분위기도 좀 다르시고 이럴 것 같아요. 오늘도 구로 있다가 오신 거죠? 오늘도 이제 방금 구로의 새말금고 대의원 청회에 참가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로 건너왔습니다. 그게 좀 축하 인사도 많이 받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이 정도 이제 덕담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좀 이런저런 좀 이제 사안들 여쭤보면 이제 상대당 얘기부터 좀 하게 돼서 좀 송구하긴 한데 그 조국 전 장관이 창당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뭐 윤정부의 독재를 종식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입법부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목표가 이제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조국 그분이 뭐 창당을 하면서 검찰 독재를 이제 종식시키려고 자기가 이제 창당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미 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국회 이제
다수당을 이용해서 네. 결국은 입법 독재를 통해서 검수완박을 다 했거든요, 지금. 네. 네, 그리고 공수처도 만들었고 그래서 검찰의 힘을 상당히 뺐는데 지금 다른 분이 의하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비례 저런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건 아닌지,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우리 국민들이 내로남불, 그 다음에 진보 좌파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 것이 바로 조국 사태 때문에 그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이제 용어가 우리 정치권의 큰 화두로 됐고, 그런데 그런 분이 마치 또 자기를 그 어떤 피해자처럼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정치 정당, 정치 결사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제 일단 선을 그었는데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계속 당 만들어서 나오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에는 여기가 계속 어쨌든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그 조국 신당 창당 그 자체가 뭐 저는 크게 정치적 파급력은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차후 총선에서 저희한테 호재로 된다 뭐 이렇게 큰 파급력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개혁신당이 얼마나 외연 확장성이 있을까, 오히려 이 대목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성? 어떤 말씀이실까요? 이 개혁신당이 결국은 나오게 된 이유는 많은 우리 국민들 속에서 양당 체제 여기에 대해서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 지금 중간지대, 이 중간지대를 파고들자고 지금 개혁신당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신당이 일단 출범은 했지만 이 개혁신당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기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왜냐하면 뭐 이준석 뭐 당을 만든다, 또 이낙연 전 총리가 당을 만든다 할 때는 당 명칭보다는 개인의 인지도에 많이 쏠렸어요.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데 합해서 새로운 당명을 가지고 지금 좀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개혁신당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정치적 공약과 정책, 정치 선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바에 하면 그러면 개혁신당이 노리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목표와 정책은 뭘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지도가 오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향후 이제 총선, 이제 기본선거까지는 아직도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금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외연 확장성이 있을지 이 문제가 저는 아주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혁신당이 더 중요한, 조국신당보단 개혁신당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공천 결과 이거 발표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정당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높게 이제 스스로를 평가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요 결과 좀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어제 오늘 일단 것까지 합쳐서 어제와 지금 오늘 것까지 쭉 보면 일단 우리 당 전체 흐름은 시스템 공천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공천에서 탈락된 분들 속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이제 놓고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했던 문제, 이하면 용산 출신들은 이번에 뭐 다 공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혹은 이번 공천은 뭐 검사 출신들이 완전히 다 장악할 거냐, 이런 우려는 지금 없어지고 앞으로 향후 이제 계속 지금 공천 이제 당선자가 발표되겠지만 저는 지금처럼 정말 우리 국민이 보건대는 한 국민의 한 80% 정도가 정말 시스템 공척하네, 정말 정량 평가와 그다음에 이제 정성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공감대만 이끌어낸다면 그러면 총선에서 우리가 한 절반은 먹고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반이나 먹고 들어간다. 그렇죠. 항상 우리 당의 그런 약점은 공천 파동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21대 때도
마지막 공천에 가서 공관위원장이 사퇴하고 뭐 이러면서 공천 파동이 자꾸 이렇거든요. 네네. 그런데 시스템으로 가서 결국은 탈락자들도 수용하는, 승복할 수 승복하는 네. 이런 공천을 만들면 우리가 절반은 진짜 이기는 그런 네. 총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눈에 띄는 게 지금 대통령실 출신이 처음 발표했을 때는 0명이었고 오늘도 보니까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단수공천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요건 약간 어떻게 당에서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아니 우리가 그 공천 이제 후보자들 이제 몇 면을 이제 들여다 보면요, 네. 딱 리스트를 보면 딱 알립니다. 네. 아 이거는 단수로 가겠구나. 아 요건 좀 애매하네. 네. 아 이거 누가 이길까? 이 하면 중성동을 같은데. 네, 네. 아 지금 뭐 현역 의원이거나 아니면 전 장관이거나 아니면 전 의원 이렇게 3명 했는데 사람들한테서 물어보면 아 누가 이건 당연히 우세하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있는 데는 결국은 경선으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쭉 보면 단수 후보로 추천된 분들은 같이 신청한 후보들과 비교해 보면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네. 아 이거는 뭐 어느 구중 누가 압도적 우세로 나오겠구나라는 네.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저기 이번에 송파 을인가요? 네. 송파 을의 송파 갑이죠. 박정훈 네. 전 TV조선 앵커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압도적인 어떤 그것도 약간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될까요? 그 박정훈 이제 TV 그 앵커는 언론에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네. 일반 국민들 속에서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또 일단 같이 후보로 신청한 이제 석동현 후보에 비해서는 나이도 젊은 편이죠. 많이 젊죠. 많이 젊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제 돌려보았을 때 공간위에서 네. 박정훈 TV 앵커가 경쟁력이 더 높다. 훨씬 좋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로을 이제 단수공천이 되셨고 그럼 이제 어쨌든 민주당 상대는 아마 윤건영 의원이 될 것 같죠? 그 좀 민주당 상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건 조금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우리보다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은 영남권에 있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수도권에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수도권 현역 의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공천은 뒤로 미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최종 공천자가 되겠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윤건영 의원과 제가 같이 총선 경쟁을 벌린다면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붙어보자. 네,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국정상황 실장 하시고 그 뭐 정상회담 할 때도 역할을 하시고 그랬는데 많은 북한에도 이제 여러 번 갔었고. 그럼 구로을 선거가 약간 이제 안보가 한 선거 뭐 이렇게 약간 좀 프레임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게 언론에서는 뭐 이제 그 안보간 그런 대결 프레임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지역 주민들은 별로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가면 구로울의 특징에 대한 거, 이번 총선 후보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 예비 후보로 뛰어보면서 느낀 거는 구로울의 수건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거의 10여 년 동안 수건 사업인데 구로 특징이 뭔가 하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한 선거구가 동서남북으로 하나의 경제 생활권이 4개 단위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철도에 의해서. 구로역. 경인선과 경부선이 바로 구로울로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난 시기에 보면 우리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철도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하면 다 반기지 않았습니까? 교통이 좋아진다고. 지금에 와서는 특히 서울의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철도가 이제 점점 혐오시설로 돼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생활 공동단위를 4개 지역으로 분단해 시켜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철도를 좀 어떻게 지하에 묻고 차량기지를 좀 빼서 이 구로를 좀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건데 민주당이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을 계속 찍어줬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로울 주민들이 이번에 저를 뽑아준다면
정말 이 수십 년 동안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제가 이걸 읍소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철도 도심 지하화 문제와 차량 기지 좀 같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여기다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네, 도심 철도 이거 지하화하자. 그리고 지금 구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서울시장, 그 다음에 구청장도 12년 만에 저희 당이 됐어요. 지금 구청장도. 네. 그래서 입법부에까지도 여당 의원이 간다면 네.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이 손을 맞추어서 구로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저의 네. 황금의 기회다.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민생으로 승부하시니까. 네. 네. 근데 윤건영 의원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뭐 그럼 피해갈 수도 없지요. 네. 그런데 오히려 윤건영 의원 쪽에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프레임을 건다면 저는 오히려 저한테 그것이 호재가 아닐까. 아, 호재다 오히려. 네. 왜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많이 돌려봤거든요. 네. 얼마 전에 2주 전에 돌린 여론조사에 하면 북한 김정은이 절대 비핵화를 안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의 지금 지지가 90%예요. 우리 국민의 90%는 북한이 비핵화 안 한다는 거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을 할 때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까지 네. 김정은에게 분명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계속 국민들에게 얘기했고 오늘에 와서는 그때 만들어 놓았던 모든 시스템이 결국은 다 쉬고 네. 북한에 끌려다녔고 그런 친북 정북 정책이었다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사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이전 인사들 네. 그때 당시 뭐 윤건영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분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사과나 자기의 정책적 미스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하려면 네. 잘못된 건 분명 잘못됐다고 짚고 네. 잘한 거는 좀 더 살려서 확대가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약 그쪽에서 안보 뭐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가지고 공격의 빌미를 잡으려 한다면 저는 오히려 오케이, 땡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땡큐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오랜만에 처음 오셨으니까 네. 저희 또 이제 궁금한 또 이제 북한 관련 이슈도 좀 몇 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다른 인터뷰 한번 하셨을 때 거기서 예견치 못한 북한이 사이버 도발을 할 수 있다. 제가 그거 이야기했죠. 총선을 앞두고. 그걸 말씀하셔도 공교롭게 지난해에 또 그 대통령실 직원이 그 북한 추정 세력에 해킹을 당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물론 이제 개인 이메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실 보안이 된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좀 추가적인 어떤 사이버 도발의 가능성 이런 게 좀 계속 지금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네. 북한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취약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고 유능한 사이버 해킹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국가입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3,0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최근 발표된 자료에 하면 한 5,000명까지도 늘었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요 이 국가가 이런 사이버 부담을 몇천 명의 사이버 해킹 부대를 운영한다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은 러시아나 중국보다도 능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책과 방비 대책을 취해야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에 300명 의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이제 북한의 이제 사이버 해킹 시도가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시도했다. 저희 의원실 보자. 그러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이제 국회 사이버팀에서 달려와서 컴퓨터를 딱 스톱시키고 그걸 제거하고 이런 조치가 취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대통령실 행정관이 아닙니까? 물론 이번에 다행스러운 거는 대통령실의 보안 시스템이 뚫린 건 아니고 그렇죠. 그가 사용하던 그런 외부 포털 메일이 뚫린 건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찾아봐야 될 거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어느 순간에는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자각을 가지고 웬만하면 지인들하고도 교류하는 메일에 첨부 파일이 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자료가 있다 해도 꼭 확인하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열어보는 이게 이제는 우리가
대단히 이제 습관화되어야 돼요. 네. 예, 제가 많은 대북 정책 전문가들과 외교 전문가들과 토론회도 하고 커뮤니티도 같이 하고 있는데 매번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 하면 저 어느 대북 정책 토론회에서 있은 발제문, 네. 집 이런 거 옵니다. 그러면 꼭 맞는 거 전화로 확인해보고 맞는 경우에만 열어봐요. 이거 뭐 이거 당연해. 맞아. 어저께 그런 큰 회의 있었지. 어제 내가 참석했던데 그 이젠 다 묻고 뭐하겠네. 발제 토론을 열어보는 순간에 만약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면 바로 이제 그러면 뭐 북한이 와서 그 자리를 그 컴퓨터 노트북을 다 가져가는 건 물론이고 네. 그 노트북 자체는 더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행정관이 개인 이메일을 썼단 말이죠. 물론 네. 저희도 이제 저도 기자 이메일이 있지만 네. 사실 개인적으로 쓴 이메일도 따로 있고 따로 있죠. 뭐 하다 보면 제 뭐 보도자료를 여기다 잠깐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근데 네. 제 공식 이메일은 당연히 뭐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지만 네. 개인 이메일을 어떻게 알고 이 북한에서 이렇게 그 했을까요? 알자고 하면 매우 쉬워요. 자, 이하면 자, 이분이 대통령실 행정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북한이 명백한 건 대통령실과 우리 외교부는 상시적으로 해킹을 합니다. 상시적으로. 수시로 그냥. 수시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수시로 쭉 보고 있으면 그 중에서 하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된 업무를 누가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대통령실과 정상적으로 업무 메일을 주고받는 사람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 주고받는 사람은 누굴까? 이게 당연히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무 보안 규칙대로 하면 철저히 대통령실에서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급하게 이제 돌아가는 경우에는 절차가 힘들다고 해요.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급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바빠서 자기 개인 이메일로 주무부처 업무 담당자들과 업무 교환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 지양해야 돼. 아무리 시급히 처리할 업무 사항이 있더라도 철저히 보안 시스템에 우거야 되고 단 이번에 참 다행스러운 것은 국정원에서 아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다 스크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이분이 메일이 이제 개인의 이제 호텔 메일이 딱 해킹 당하는 걸 보는 순간에 바로 대통령실에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실 그걸 알고 긴급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이게 북한으로부터 이 해킹 피해를 줄이려면 다른 방도가 없어요. 국가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인력도 느리고 전담반도 느리고 그래서 각 이제는 부만별로 더 세분화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런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내일이 이제 광명성절이잖아요. 이게 또 며칠 전에도 또 도발을 하고 계속 하는데 내일 또 뭔가 추가로 도발 혹은 뭐 미사일 발사 가능성 뭐 얼마나 내일 딱 집어서 하겠냐 안 하겠냐라고는 제가 단정할 수 없고요. 지난 시기에 이제 패턴을 보면 광명성 날이니까 이게 북한으로 말하면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는 도발해요. 북한이 뭐 미사일도 쏘고. 근데 내일 딱 뭐 내일 정해서 도발하겠느냐. 저는 오히려 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데다 좀 비중을 두고 있고. 북한이 이제 순항 미사일을 또 쏘지 않았습니까? 요거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북한이 순항 미사일에 대단히 방점을 두고 있어요. 도발 횟수가 많아져 5번이나 했는데 그런데 이 순항 미사일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뭔가면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준비를 해야 할. 근데 한국을 초토화시키려면 북한이 전술 핵 미사일 가지고 초토화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한미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항모 전단과 같은 외부로부터 이제 증원 무력이 들어올 수 있는데 증원 무력이 지원 무력이 들어왔을 때 이걸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 대응 방도가 바로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핵 전술 잠수함을 지금 진수시켰는데 아직까지 이 핵 전술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입증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걸 해보려고 지금 북한이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순항 미사일부터 쏴보고. 쏴보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핵 전술 미사일 이걸 탑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아주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의미가 있군요. 올해는 이런 식의 순항 미사일 관련 뭐 실험 겸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도발 이게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약간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크게 와닿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뭐 그런 거 전쟁할 결심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뭐 이 전쟁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물론 최근에 미사일 도발과 같은 큰 도발은 많이 하지만 과연 그러면 지금 북한이 전쟁을 하려는 이런 상황이냐?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지금 딴판이에요. 지금 자 전쟁을 한다는 북한이 지금 총과 미사일은 만든 적적 지금 러시아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나선항에서 러시아로 지금 4월에 한 번꼴로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지금 그러니까 푸틴은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북한은 지금 보내줄 양이 없어서 국급에서 생산해서 적적 보내는 이런데 만약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라면 오히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준비하는 국가들은 외부에서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사드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 도발 요 한 측면만을 보고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저는 좀 너무나 좀 경도된 평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혹시 뭐 마지막으로 저렇게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구로울 유권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구로 유권자분들에게 지난 20년 동안 구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구로를 바꿀 그런 일꾼이 구로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